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모닝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좀 많이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국채 수익률 급등 영향이 컸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 금융시장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국채 수익률 급등과 달러 강세, 전반적인 금융 환경의 악화라고 할까요? 조금 더 쪼여지는 듯한 금융 환경. 이걸 견뎌내고 소화하느라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S&P 500 1% 가깝게, 나스닥은 1.6% 하락을 보였고요. 특히 M7 종목 모두가 떨어졌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실적 발표 후에 지금 시간 외에서 급등세를 보이는 양상인데 테슬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연준의 베이지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게 좋은 얘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마냥 또 둔화 쪽으로 해석하기도 어려운 그런 양상이고요.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나타냈고 개인 투자자는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코스피 2,600선을 눈앞에 둔 상황이죠. 오늘도 이제 어제처럼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 좋을 듯한데 오늘 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채 수익률이 급등했기 때문에 또 뉴욕 증시가 휘청였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래도 어제처럼 오늘도 잘 버텨줬으면 합니다. 또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대목이고요. 네. 자, 오늘은 콕콕 절세 전략을 통해서 상속 시 필요한 주요 절차와 현금 대신 물납하는 방법 및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끝없이 오르는 국채 수익률에 투자 심리가 짓눌리는 모습입니다. 그간 많은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된 만큼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와줘야 한다는 분석인데요. 지나간 결정도 이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시장 살펴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96%, 또 S&P 500이 0.92% 하락하고 5,800선이 지금 현재 무너진 상황입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홀로 상승세를 탔었는데 결국 1.6%대 떨어지면서 하락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종목들 보시면 국채 수익률 치솟으면서 대형 기술주들 대체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애플은 거밍치가 아이폰 16 주문량이 1,000만 대 감소했다고 분석하면서 2%대 떨어졌고요. 엔비디아는 블랙웰 칩 설계 결함 문제가 해결됐다고 발표는 했지만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2.8%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이슈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 등 관련 내용들까지 겹치면서 반도체주들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아마존도 실적으로 반영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3%대 하락했고요. 일라이릴리도 0.65% 하락, 테슬라는 정규장에서 1.98%,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 엿볼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장중에는 4.25% 돌파하면서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2년물 같은 경우도 4%대 이상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계속해서 오르는 이런 국채 수익률에 주식시장은 반대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 강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속도 조절될 것이란 전망과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커지면서 대규모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와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 등이 국채 수익률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고금리가 지속될수록 경제의 더 많은 부분이 그 현실에 맞춰서 재평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도 6% 가까이 뛰면서 2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의 베이지북도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미국 경제 활동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제조업은 대부분 부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용시장 내용 보면 채용은 주로 대체 인력 중심으로 증가했다면서 고용의 질은 보다 안 좋아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소비 지출 부분은 좀 내용이 엇갈렸는데 특히 가격에 민감한 합리적 소비로 전환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겉으로는 미국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전과 비슷하거나 질적으로 둔화된 점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 후 그나마 달러 강세 흐름이 축소되고 국채 수익률 상승폭도 일부 축소됐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최근 시장은 확실히 달러와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키 역시 실적이겠죠. 다만 대형 기술주의 경우 그간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와줘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별 종목과 이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줄줄이 진행될 빅테크 기업들 실적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장 마감 후 테슬라의 실적이 공개됐죠. 분기 매출이 251억 8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예상보다 높은 72센트로 분기 매출 걱정대로 예상치 소폭 밑돌았지만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 크게 웃돌았습니다. 우려를 뒤로하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나와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10%대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에 올해 차량 인도량도 소폭 증가할 거고 또 저가형 차량 출시가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라고 발표한 것도 언급이 된 점도 포인트입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3일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WTI 배럴당 70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75달러 선에 마감됐습니다. 치솟는 국채 수익률에 짓눌린 시장을 이 빅테크 실적들이 구해줄 수 있을지 숫자와 해석의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경계심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수요일장까지 5거래 연속 하락한 테슬라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수직 상승에 현재 10%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 배경에는 차량당 매출 원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10.8%로 높아졌고요. 또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타면서 올해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놓은 사이버 트럭도 출시 1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을 내기 시작했고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가 전기차도 출시하겠다 밝히면서 반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려온 애플의 인공지능 서비스 애플 인텔리전스가 다음 주 공식 배포됩니다.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통화 녹음과 텍스트 요약 기능 등이 제공되고요. AI 비서 시리도 더 똑똑해집니다. 이용자가 문장을 말하다 실수하거나 중간에 내용을 바꿔도 문맥으로 실제 원하는 명령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챗 GPT가 탑재된 테스트 버전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업데이트도 모든 기능이 한 번에 공개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어서 내년이나 돼야 완전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갑을 닫아버린 큰손 중국 고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팀쿡 CEO가 최근 직접 중국으로 날아가기까지 했지만 정작 현지에선 챗 GPT를 금지하고 있어 야심차게 준비한 똑똑해지 시리는 선보이지도 못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아이폰 16 생산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미래 스마트폰을 대체할 차세대 기기라며 선보인 비전 프로도 생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최근 팀쿡 CEO가 직접 나서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자신감보다는 다급함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 싶습니다. 생산 지연 이슈로 몸살을 앓았던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블랙웰 소식도 살펴보죠. 젠슨 학 CEO가 직접 해명했는데요. 결함이 있었지만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설계 결함으로 수율이 낮았고 100% 엔비디아의 실책이었다 언급했는데요. 제조 파트너사인 TSMC 덕분에 문제를 해결하고 놀라운 속도로 생산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연 이슈로 TSMC와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는 소식은 가짜 뉴스라고 못 받기도 했는데요. 젠슨 학 CEO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연일 랠리에 피로가 누적된 탓인지 수요일장 3%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술 독립을 꿈꾸는 퀄컴과 ARM 사이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퀄컴이 자체 개발한 새 모바일 AP칩을 내놓자 ARM은 더 이상 칩 설계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2년 전 ARM이 퀄컴과 자회사 누비아를 상대로 제기한 라이선스 침해 소송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 오늘 12월 시작되는 본안 소송을 앞두고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이번 ARM의 계약 해지 통보가 발효될 경우 매년 수억 대 AP칩을 팔아온 퀄컴은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또 퀄컴의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전자 같은 20곳에 달하는 고객사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어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실적 부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예비 실적을 통해 밝힌 올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은 3% 감소했고 주당 순이익은 무려 24%나 쪼그라들었는데요. 미국 동일 매장 매출은 6% 줄고 방문자 수도 10%나 급감했습니다. 세 개 분기 연속으로 이어진 매출 감소에 결국 2025 회계연도 전망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스타벅스 위기는 전 세계 매장의 절반이 넘는 안방 미국과 중국이 흔들리면서 찾아왔는데요. 특히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커피 시장이 된 중국에서의 매출이 1분기 11%, 2분기에는 14% 빠지면서 현지 토종 브랜드의 루이싱 커피에게 1위 자리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구원투수로 등판한 치폴레 신화의 주인공 브라이언 니콜 신임 CEO가 무너진 커피 왕국의 자존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대표 업종인 2차 전지주와 반도체주가 살아나면서 일제일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어떤 이슈의 강세를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거래일에 큰 폭으로 하락하던 2차 전지주는 제너럴 모터스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GM의 이번 깜짝 실적은 그동안 대규모 투자가 진행됐던 전기차 부문에서의 성과가 더해진 것으로 분석되자 관련주들의 상승세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GM은 전기차 부문이 손익 분기점이 근접했다고 밝히면서 올해 약 2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서 GM은 3분기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시장 점유율도 9.5%로 성장했다고 밝힌 바 있었죠. 이 같은 소식에 전기차 업황 반등과 기대감이 되살아났고요.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은 스텔란티스와의 캐나다 합작 공장에서 공식적으로 배터리 모듈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합작법인에서 생산한 배터리는 크라이슬러, 지프 등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2차 전지주가 크게 뛰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7.29%, LG 에너지 솔루션이 5.64% 올랐고요. LNF가 4.7%, 또 엔캠과 SK 이노베이션이 모두 3%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반등세에 나서면서 전반적인 반도체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외국인은 순매수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다시 매도세를 이어갔는데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점차 주가가 바닥권에 근접했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흥국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이미 반도체 업황 침체를 반영할 수준으로 이익 전망의 둔화와 부진한 세트 수요, 또 일회성 비용의 반응 등을 고려해도 현재 주가에서 하락폭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특별 법안 마련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온 것도 반도체주의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반도체 기업의 보조금 지원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반도체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경쟁력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뛰었는데요. PSK홀딩스가 5.46%, 리노공업과 SK하이닉스가 4%대 상승세 나타냈고요. 삼성전자는 2.43% 오르면서 장중 6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68km에 달하는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영등포역 등을 지나는 경부선 일대와 청량리역, 왕십리역, 또 서빙고역 등을 지나는 경원선 일대가 대상인데요. 지상철도 지하화로 생긴 공간은 연트로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또한 시는 역사는 매각을 전제로 업무, 또 상업, 문화시설로 개발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비를 조달할 것이라면서 예컨대 영등포역이나 신촌 기차역은 기존 역사를 없애고 대형 고층 빌딩을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토부 제안을 거쳐 이르면 2027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서 해저터널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특수건설이 18.07%, 동아지질이 6.26% 올랐고요. 우원개발이 5.95%, 또 부산산업이 4.7%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구매해온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산 자폭 드론도 연내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론이 값싼 비용으로 고가의 장비를 타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무기로 주목받으면서 우리 군도 추가 확보의 속도를 내는 것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국산 자폭 드론 실전 배치를 위한 시험 평가 및 계약 절차를 밟고 있으며 연내 실전 배치할 국산 자폭 드론은 수십 대 규모로 앞으로 국산 드론 성능 개선 사업과 함께 배치 규모도 늘려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향후 한반도 유사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드론 소모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포탄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폭 드론을 비축하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드론주들이 주목받았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퍼스텍이 8.91%, 포콘과 베셀이 모두 5% 넘게 올랐고요. DTNC는 4.08%, 네온테크는 3.69%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양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제는 테슬라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유입되며 지수가 올랐습니다. 일단은 롱베팅이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테슬라 3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고 SK하이닉스의 실적도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이 시장에 훈풍을 불어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개장 준비하시죠. 어제 양 지수는 1% 내외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1.12% 상승해서 2,599.62포인트, 장중의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며 2,600선 돌파했었지만 막판 들어서 약간 밀렸고요. 코스닥은 0.93% 올라 745.19포인트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급반등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수급 상황이 시장에 우호적이었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2,114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2,991억 원 사자 포지션을 취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SK하이닉스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5,13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369억 원 매수 우위, 기관도 613억 원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형제 덱을 많이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92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10위권 종목들 다행히 또 대체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4거래일 만에 올랐습니다. 2.43% 상승해서 종가는 59,100원. 여전히 6만 전자의 벽은 높았지만 외국인이 3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순매도 규모가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축소됐고요.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4.37% 상승했습니다. 19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실적 기대감에 5.64%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이었는데 장 마감 후에 호실적이 공시가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1%대 상승세 보여줬고요. 현대차가 성공적인 인도법인 상장을 마치고 2.77% 강세 기록했고 그 밖에 KB금융과 신한지주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만 0.96%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 10위권 종목 중에서 2차 전지 대표주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51% 상승, 에코프로도 4.7% 올라서 종가 8만 원이었습니다. 2차 전지 전해질 기업인 엔캠도 4% 가까운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그 밖에는 클래시스가 반등했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리노공업이 4.5% 올랐습니다. 반면 제약 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알테오젠이 0.78%, HLB와 리가캠바이오가 2% 내외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휴젤도 3.4%, 삼천당제약 3.9%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금리가 내려가는 것에 수혜를 받았다가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환율은 상방을 열어두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 10전 오른 1,382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어짐에 따라 달러화 가치가 지지를 받는 모습인데요. 이후 야간 거래에서도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상승폭을 확대하다가 소폭 내렸지만 역외 환율 여전히 1,380선을 지지한 상황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1,380원선 초반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국내 증시 주력 업종인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단기적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SK하이닉스와 테슬라의 실적이 모두 발표됐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일단 호실적을 기대하면서 롱베팅했었는데요. 우선 테슬라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를 보여서 실망시키지 않았고요. SK하이닉스 이제 방금 실적이 공개됐는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올해 3분기 매출은 17조 5,731억 원으로 이제 컨센서스보다는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이 7조 30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28.6% 올랐습니다.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기록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HBM 매출이 전 분기 대비해서 70% 이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330%나 증가했는데요. 앞서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1,000억 원이라고 밝혔는데 반도체,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추정 영업이익이 5조 원에서 6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지금 실적이 더 높습니다. SK하이닉스가 최신 HBM 제품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반도체 왕좌에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가 깜짝 호실적을 거두면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반도체 겨울론에서 시작된 메모리 산업 재침체 가능성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반도체주에도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또 잠시 후에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 내용도 나올 텐데요. 나오는 대로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 외에도 현대차와 LG전자, KB금융,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굵직한 기업들이 대거 실적을 내놓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도 3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올릴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오늘 또 도요타 회장이 방한을 해서 현대차 정의성 회장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온기를 불어넣어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더불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폴란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방산과 원전 등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드론과 방산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우리 군이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산 자폭 드론도 연내 실전에 배치할 방침이란 소식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까지 인정한 상황이라 방산과 드론주 오늘장에서도 이런 강한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계속되는 국채금리 급등세에 일제히 내렸습니다만 우리에겐 테슬라와 SK하이닉스 호실적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과연 부담스러운 시장 환경을 기업들이 강한 실적이 막아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1% 안팎으로 떨어졌는데 국채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만큼 또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해석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조금 혼란스러워합니다. 네. 미국 경기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 한데 지금 뭐 미국채 수익률 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그 국채 시장의 수급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네, 거고. 앞으로 예. 누가 되든 간에 예.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계속 그거는 불가피해 보인다는 재정 적자 것이고. 확대는 불보듯 뻔하고. 예, 어제 네. 또 뱅크 오브 캐나다 그쪽 미국은 아래 위로 이렇게 캐나다, 멕시코 뭐 상당히 중요하게 묶어서 보는데 캐나다가 또 50bp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네네. 금년 들어서 네 번째인데요. 앞서 25bp씩에서 75bp, 이번에 또 50bp, 1.25%포인트. 그러니까 5%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요즘 또 캐나다도 예전 캐나다가 아니라는 말이 많이 들려요. 예전 캐나다가 아니다. 그 뭔가 좀 이렇게 이민도 많이 가고 네. 이렇게 뭔가 노후를 캐나다 같은 데서 보냈으면 싶은 그런 그건데 그 지역도 많이 좀 이렇게 사회가 불안한가 봐요. 뭐 어쨌거나 그런 그것도 있고 경제도 만만찮고 한데 문제는 이 국채 수익률 급등과 달러 강세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장에 이제 약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M7 종목들이 다 빠졌는데 많이 빠졌는데 오늘 또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 후에 또 장외에서 지금 11% 넘죠. 어닝콜 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하이닉스도 지금 실적 나왔는데 분기 기준 사상 어, 최대고요. 오늘은 그야말로 실적 데이네요. 어제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도 좋았고요. 좋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지금 이제 매크로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또 기업들 실적에 네. 맞출 것인지가 예. 좀 엔비디아도 정민앵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엔비디아 갖고 계시면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두 종목을 놓고 볼 때 테슬라가 또 가격적인 매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좀 차익 실현하고 테슬라 쪽으로 갈아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모르겠어요. 요즘 또 워낙 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후보하고 네. 그야말로 아주 밀착 관계죠. 그렇죠. 브로맨스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대단한 네. 브로맨스죠. 그런데 하필이면 또 오늘 또 테슬라 우리 테자라리 오셨어요. 네, FR 네. 리서치 한용희 수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시간에 의해서 안 올랐으면 안 오르고 있으면 지금 오늘 방송 나오기 싫으셨을 것 같다. 그죠? 취소해야 되나? 아니 정말 실적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네. 어닝 말씀을 서프라이즈. 네,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매출이 251억 달러가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자동차 부문 이게 200억 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 그렇게 큰 성장을 한 건 아닌데 네. 시장 예상치보다 EPS가 꽤 많이 좋았습니다. 원래 예상치가 한 0.58달러 정도 됐는데 발표한 수치가 이제 0.72달러 정도.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 좋았기 때문에 슈팅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진율이 좋았죠. 마진율도 좋았는데 네. 이번에 좀 특이하게 본 거는 뭐냐면 그 원가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원가가 네네. 한 분기 만에 거의 5%가 내려갔거든요. 네네. 이 영향을 받았던 게 이제 운송 비용이나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을 했다라는 점이 좀 특이 사항인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이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재무지표, 이게 그 잉여현금 흐름. 이쪽이 원래 예상치가 16억 달러 정도 됐는데 발표치가 27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면은 잉여현금 흐름이 많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테슬라가 미래에 투자를 할 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로 좀 비춰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역량이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차량 배송 증가. 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모델 Y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3분 어닝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SS 쪽 이거는 2분기에 9기가와트시 이상 인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3분기에는 6기가와트시 정도 이상을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트럭 양산 속도가 좀 크게 늘었다는 점. 얼마 전 방송 나왔을 때도 제가 4680 배터리세 1억 개 넘었다고 말씀드린 적 있었죠. 네네. 근데 사이버트럭이 양산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배터리입니다. 4680 배터리 탑재가 됐는데 이게 지금 파나소닉한테 받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자체 조달하고. 근데 자체 조달하는 부분에서 양산이 좀 빠르게 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FSD가 이연 매출이 인식되고 있다는 거. 원래 돈은 받았지만 서비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부채로 잡혀 있는데 이 부채를 갖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뭐 한마디로 학원이랑 똑같은 거죠. 12개월을 끊었는데 1개월만 했으면은 나머지 11개월은 부채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로 잡히면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거. 이게 매출에 큰 영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거는 뭐냐면 세미트럭이 네바다에서 파일럿 생산 중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저께였죠. 현지 시간으로는 어제 그러니까 10월 22일에 누적 테슬라 생산 전기차가 700만 번째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미트럭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2025년 말에 생산을 시작합니다. 네. 이쪽이 좀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테크 쪽에서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건 뭐냐면 FSD 감독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 네. 누적 주행 마일이 10억 마일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총 누적 마일은 20억 마일입니다. 저는 경쟁자들 못 따라온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제가 표는 못 가져왔는데 오늘 어닝콜 그 자료 IR 자료를 보시면은 갑자기 FSD 그 누적 주행 마일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FSD 13 같은 경우에는 꽤 인간보다 더 안전하게 운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닝콜에서 나온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론 머스크가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어닝콜을 진행했는데 저도 방송 오면서 들었습니다. 네. 들었는데 내년에는 차량 부문 성장률이 20에서 30% 이상 성장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이슈죠. 로보택시. 예. 과연 얼마나 만들 것이냐. 200만 대 만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추상적인 부분이고 궁극적으로는 400만 대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거는 지금 앞으로 로보택시 오케이. 내후년 그 다음 연도일 텐데 그러면은 지금 당장 바라봐야 될 거는 뭐냐. 시장에서 영향을 끼칠 건 무엇이냐. 저는 FSD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율주행. 이게 완성이 돼야지만 로보택시도 핸들이 없고 페달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FSD를 얼마만큼 어닝콜에서 얘기를 했느냐. 몇 주 안에 5배에서 6배 이상 개선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FSD 12.5 지금 출시를 했죠. 네. 이게 기존보다는 100배 이상 개선이 됐습니다. 이거는 확인된 부분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11에서는 거의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12.5는 사람보다 저는 뭐 어떤 운전자보다는 꽤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3이 출시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1000배 개선 전망.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이게 콜텍스라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현재 기가 텍사스에서 H백 클러스터 엄청나게 큰 팬이 있습니다. 이게 네. 공조식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완벽하게 다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로보택시는 뭐 훈련 기능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닝콜에서 나온 게 로보택시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텍사스는 곧 출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도 출시될 예정인데 이거는 제가 11월 가봐야지 알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뭐 말씀드려야 될 이게 것 같습니다. 주정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이게 대선과 연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규제는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이게 또 속도를 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데 슈퍼팩 그게 또 캘리포니아다. 게빈 뉴섬이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그렇죠.
네. 텍사스는 오케이 사인 나올 가능성이 높아도 캘리포니아는 약간 몽리를 부릴 수도 있겠네. 근데 네. 어제 나온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네. 팔로알토 지역에서 네. 로보택시 지금 팔로알토가 팔로알토 링크라는 그 로보택시는 아닌데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로보택시가 출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꿀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어제 나온 게 팔로알토랑 테슬라랑 딜을 하고 있다. 로보택시 관련해서. 그러면은 캘리포니아도 규제 승인이 좀 더 빠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조금 통과돼야 할 부분이 좀 많기는 하겠죠. 근데 이거는 네.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하면은 규제는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폴리마켓에서 보면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60%를 넘어가고 있고 네. 해리스는 이제 한 30-40% 정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뭐 결국에는 이게 8대2로 이기는 51대 49로 이기든 결국에는 그 주마다 선거 치르고 거기서 선거인단 독식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은 51대 49로 이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방심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총 선거인단 숫자가 이제 538명 정도니까 과반수가 270명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게 되면 리스크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슈퍼팩 여기에 정치자금 모금 단체죠. 여기에 1,000억 원 정도 후원을 했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밝혔고요. 그래서 실제 트위터에다가 PAC에다가 후원했니? 후원했다라고 네. 답변을 했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규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컴퓨팅 훈련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규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로보택시에서도 시장에서도 독보적으로 좀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시장에서 또 기대했던 게 그 저가형 모델 네, 모델 2 네. 이거 뭐 내년도에 뭐 한 25,000달러 예상을 했었는데 뭐 어닝콜에서 나온 얘기 보니까 뭐 25,000달러는 의미가 없고 한 3만 달러 이하로 생산을 할 거고 역시 저가형 모델에도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돼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모든 전기차, 예. 테슬라 전기차에는 일단은 오토파일럿은 기본적으로 네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선택에 따라서 FS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 뭐냐면 이거는 IR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차세대 저가형 차량 같은 경우는 2025년 상반기 생산 시작 계획을 하고 네.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 텍사스부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HQ가 텍사스에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뭐 멕시코에 한다라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텍사스에서 먼저 하고 나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보택시도 좀 제조 생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언박스 제조 방식을 좀 채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실제로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시작하자마자 램프업, 양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겠죠. 근데 출시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효과. 이게 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는 크게 영향은 없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이나 신흥국에서는 좀 의미 있게 작용할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비아디나 아니면은 상하이 우링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판매량 뭐 몇십만 대씩 나오는 이유가 뭐냐? 싸. 거기가 비싼 차를 파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정말 뭐 우리나라 경차 수준, 뭐 모닝 같은 거를 네. 많이 팔기 때문에 그 대수가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그게 매출이 엄청나게 많은 건 이익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테슬라가 진전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까지 잡아먹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있게 되겠죠. 네. 우리 뭐 한수석의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뭐 분석이나 비유는 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고 우리 정민 앵커도 테슬라 주주이시고 하니까 이 질문은 제가 할 수밖에 없네. 저기 그래도 월가에 나름 유명한 증권사죠. 제프리스가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고 나름대로 뭐 테슬라를 포함해서 테슬라 쪽을 노린 것 같은데 기술 혁신이 부재하고 뭔가 새로운 눈에 띄는 그게 없다는 얘기고 앞으로 또 자금 조달도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주가 측면에서는 향후 한 10% 정도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어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반대로 10%가 올라갔죠. 그 시간에서 그렇죠. 뭐 그 네. 한 방으로 끝.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과연 이게 캐즘인가? 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물론 YY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로 봤을 때 2024년 3분기까지 전기차 성장률이 미국 내에서 23%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2023년에는 같은 기간으로는 35% 성장했죠. 네. 근데 절대적인 수치를 보자라는 거죠. 과연 역성장으로 완전히 꺾인 거냐. 이게 내연기관하고 IC랑 내연기관하고 BEV랑 비교를 했을 때 과연 내연기관 성장률이 더 높아졌고 전기차가 완전히 꺾였느냐. 저는 이건 캐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20% 성장한 거를 캐즘이라고 말할 수 있냐. 무엇보다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고성장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SNE 리서치에서도 발표를 한 게 올해 2024년 전기차 성장률이 20%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 산업 성장 CAGR로 봤을 때는 네. 과연 이게 뭐 줄어들고 있는 건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 기사 한 줄로 보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냥 데이터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EV 판매가 1,700만 대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 동안만 미국에서 34만 6천 대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12% 성장이거든요. 네. 근데 전체 신차 판매에서 미국 내에서 원래 미국은 내연기관을 더 많이 아직까지는 선호하다 보니까 침투율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라는 거죠. 중국보다는. 네. 근데 순수 전기차 점유율이 9%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여기서 16만 6천 대를 팔았습니다. 그럼 중국은 더 빠르죠, 지금. 총 9월 판매량만 6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BEV 판매량이 400만 대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로 또 나뉠 수도 있어요. 순수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BYD랑 뭐 리오토나 이런 업체들이 하이브리드를 밀고 있기는 해요. 사실. 근데 BEV 성장률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기까지가 400만 대인데 전통적으로 중국은 4분기가 성수기거든요. 네. 전기차가. 예. 그래서 판매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4분기까지 봤을 때 계속 성장은 하고 있는데 과연 네. 캐즘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라는 좀 물음표는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받으셨다면서요? 받은 건 아닙니다. 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 봤다고. 어제 제가 그 여의도에서 사이버 트럭이 지나가는 거를 저는 제가 이걸 실제로 찍은 겁니다. 어제 갑자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니 아직 유튜브에 승인도 안 났습니다. 저거. 여의도에서 지금 저 주행하고 있는 사이버 트럭이에요. 네, 제가 실제로 사진을 지금 찍었습니다. 저도 자료가 놀래가지고. 한용희 수석 보이. 제가 제 그래 차는 한영희 아닙니다. 수석은 사이버 트럭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민 앵커는 작가님이 이거 정민 앵커는 그 받았다로 사이버 트럭을 들었어요. 받았다라고. 들었어요. 네, 아직 승인 안 났습니다. 이렇게 네. 루머가 이렇게 아닙니다. 확산이 될 수 네, 있네요. 절대 루머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의도 이렇게 지나다녔다고요? 네, 지금 최근에 꽤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봤는데 저 차주 좀 만나보시지. 정말 컸습니다. 저게 전시 차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국내에 한 대인가 한 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전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시. 저게 전시 차량인지 아니면 실제 주행인지는 저도 확인은 못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압도감이 있다. 저 디자인 자체가 미국에서 뭐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픽업 트럭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게 생계죠. 예? 사실 그게 생계 생계죠.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 픽업 트럭에 우리가 여기 위에 개방되어 있는 그 전통적인 그 디자인하고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을 봤을 때 사이버 트럭은 주로 뭘 그러면 운반하는데 적합하다고 보세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저게 뚜껑이 닫혀 있는 거지 뚜껑 열 수 있습니다. 뚜껑 열려요? 네, 저 뒤에 저 슬라이드로 돼 있는 걸 저 뚜껑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닫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백미러는 아니고 사이드 미러만 보고 뭐 알아서 가겠지 뭐 FSD로. 그렇죠. 출시는 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출시했다. 네. 네. 원래 사이버 트럭은 또 다르게 돼야 되는데 출시를 해가지고 아마 판매량은 뭐 나오는 대로 계속 팔릴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계신 게 테슬라입니까? 저기 엔비디아입니까? 제가 데이터는 그건 거의 보지 비슷하죠. 못했는데 테슬라를 최근에 급락하기 전에 좀 많이 팔았던
그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현재 1등은 사실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예. 최근까지는 테슬라가 꽤 많기는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에 10% 넘게 급등했다. 이게 이제 오늘 미국 본장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시세가. 네. 그러면 테슬라 추격 매수?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쌀 때 사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계속 공부를 하시면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부터 $100 때부터 많이 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견딜 수 있는 단가다. 견딜 수 있는 상태가 견딜 수 다른 있는 거죠. 단가다. 네. 그래서 최근에 로보택시 이후 발표하고 나서 급락이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저는 크게 신경은 안 썼어요. 그게 오히려 $200 오면은 저는 더 살 준비를 하려고 했었고, 근데 지금 $240에서 갑자기 추격 매수해서 따라가자라고 하는 순간, 그럼 다시 또 꺾이게 된다, 이런 뭐 이상한 이슈가 나와서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힘든 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200 완전 극초반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분할 매수를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1월 달에 대선, 네. 불확실성이 좀 거치고 나서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뭐 물론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네. 만약에 진짜 극한의 확률로 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냐는 해리스 거죠. 쪽이면 당첨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네. 당선보다는 당첨이 더 어울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릅니다. 소장님 왜냐하면 피셜이죠. 무슨 예. 과반수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뭐 이변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급 미국 선거인단만. 대통령 중에 저런 케이스가 있나요? 무슨 뭐 프라이머리 무슨 경선에서 무슨 한 표도 뭐 얻은 적도 없이요. 무슨 뭐 어떻게 갑자기 후보가 됐는지도 불투명한 가운데에 기자들 만나는 거 극도로 꺼리는 역대 대통령 후보. 뭔 말이 어떻게 나올지도 불안하니까 네. 뭐 그런 식인데 당첨이죠, 뭐 되면은. 예. 그래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은 테슬라 업황 설명할 때는 그렇게 자신 있다가 주가만 얘기하면은 또 아니에요, 당장은 아니에요, 맨날 이러시네. 왜 그러냐면 각자의 그 자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좋게 말씀드리고, 저도 11월 대선 때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줄여야 된다? 네, 비중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몇 년의 시간을 또 그 대선 기간 동안에 힘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안 좋은 건 안 좋게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럼 지금 따라가셔야 된다 그렇게 성급하게 하다가는 자산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좀 기회비용도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야 생각하고 있고, 되고. 네. 네. 그래서 좀 기다리더라. 놓치면은 내 거 아닌가 보다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 잃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리스크 관리 중요하죠. 네, 다 그거는 너무 자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적으로 조심하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49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2%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93포인트, 코스닥 지금 호가에서는 0.8%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39포인트. 다만 최근에 뭐 계속 보셨다시피 호가와 또 개장 이후 상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일단 호가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9,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오늘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HBM 쪽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이 예상되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1.7%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1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 호실적 발표했죠. 106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지금 호가에서는 이제 4.9%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88,4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1.9%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49,400원. 셀트리온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KB금융이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92,000원, 신한지주가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6,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호가는 이제 호가일 뿐이고
또 개장 이후 상황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1.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7만 4천 원이고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많이 올랐죠. 3.5%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에코프로비엠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6만 2,500원, 에코프로 0.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만 9,500원, HLB가 1.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6만 7,1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6천 원. 엔캠도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늘 4% 추가적으로 또 강세가 예상되는 호가 분위기네요. 지금 19만 1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클래시스는 보합 예상됩니다. 휴재 1.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26만 5천 원. 삼천당제약도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리노공업도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9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이제 SK하이닉스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또 네. 저희 그렇지. 연결해서 좀 예. 자세한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뭐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었죠. 예, 맞습니다. 예. 네. 뭐 저희 예상치 대비 일단 매출액은 충족했고요. 17.6조 원이니까 예상치 수준이었고 영업이익은 저희가 6.8조 예상했는데 어쨌든 7조 원을 넘어서 또 7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AI 업황의 가장 중심에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SK 하이닉스는 HBM3E 12단 공급을 예정대로 하면서 내년에는 CXL에서도 성과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HBM 지금 4죠. 4에 승부를 걸겠다고 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뭐 HBM은 어차피 맞춤 메모리라서 범용 메모리랑 달리 미리 조율이 필요합니다. 특히 로직 칩과의 또 지금 GPU랑 HBM 밑단에 있는 로직 다이반에 또 지속적으로 또 이게 인터페이싱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어쨌든 우리 엔비디아가 미리 좀 조율을 했다고 보면 HBM3E 시장까지는 하이닉스가 상당 부분 지배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면에서 삼성은 HBM3E에 대한 뭐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뭐 HBM4에 대해서 이제는 실기하지 않게 해서 노력하겠다. 뭐 그 정도로 좀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부와 같이 메모리 쪽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주가도 그렇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뭐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도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희는 4분기에도 이와 같은 분위기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예. 3분기에 삼성전자가 일회성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도 다음 주에 좀 체크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뭐 4분기에 그런 비용이 없더라도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삼성전자가 3분기 대비 증익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점검을 할 것 같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지금 블랙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에 공급되기 때문에 뭐 3분기 실적 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4분기에도 좀 더 우호적인 실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블랙엘이 지금 완판이 됐고 또 블랙엘의 12단에 다는 블랙엘 울트라 B300이 또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25년의 가시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호가 분위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데 이게 또 아무래도 미증시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어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또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물량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예. 예. 어제는 뭐 외국인들이 모처럼 뭐 현선물 이렇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확 끌어당겼고 네. 뭐 소소하다면 소소하지만 오늘 또 목요일이다 보니까 또 위클리 옵션도 있고 한데 야간 선물은 한 1% 정도 하락이었거든요, 우리.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동시효과에서는 그 정도 낙폭은 아닌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구원투수 진짜 이거 구원투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우리 주로 이렇게 비즈 많이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공감하시겠지만 예전에
선동열 투수, 오승환 투수 이렇게 세이브로 나올 때는 상대 선수들은 한 1, 2점 차로 뒤지고 있을 때 그렇게 몸 풀고 나오면은 그냥 보따리 쌉니다. 오늘 뭐 집에 간다고. 근데 그런 어떤 완전 막강 구원 투수 내지는 세이브 투수가 나와가지고 난타 당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답 없거든요. 지금 오늘 SK 하이닉스가 한몫해줘야 됩니다.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는 선동열 아니 그 뜻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는 잘 해왔어요. 잘해왔죠? 네, SK 네, 하이닉스가 그런데 시작을 다 끌어올리기는 쉽지가 않죠. 그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네. 맞아요. 아, SK 하이닉스한테 다 그렇게 짐을 지울 수는 없고 삼성전자도 힘을 내주고 같이 가져야 네,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게 둘이 엇박 잡다 보니까 이게 지수 중심으로 쳐다보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네. 네. 2,600. 참 이 공방이 그러네요. 어쨌든. 아니 그 제약바이오도 좀 여쭤볼게요. 어제 보니까 그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좀 힘을 내준 상황에서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또 그 공백을 메꾸다가 어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는 뭐 어제 또 때마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실적 발표도 있었네요. 실적도 좋았고. 그렇죠. 실적 발표가 있었고 역대 최대 매출을 예. 좀 기록했고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CDMO도 선정을 하겠다라는 좀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제는 막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네. 그동안에 이제 ADC 플랫폼 같은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알테오젠 뭐 최근에 굉장히 주가 상승이 좋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리가캠바이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여기서 또 오후장에 좀 바닥 찍고 올라온 게 뭐냐라고 네. 했을 때 금투세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아 민주당에서. 네, 예. 그래서 시행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누구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그래요? 있겠는데 정책 본부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는 사실 지금 바이오 굉장히 좋았죠. 근데 네, 맞아요. 금투세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쭉 가기는 했는데 금투세로 인해서 좀 시장 자체가 다 무너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수익이 좋은 바이오 먼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나왔는데 이거 금투세 안 한다고?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했던 게 좀 이 시나리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실적 때문은 아니고요. 네. 정책적인 영향들이 지금은 국내 증시에서는 계속 좀 돌고 있다. 그래서 뭔가 주도하는 섹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가 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그러게요. 이거는 이제 테슬라 영향 때문인 거죠. 네. 근데 뚜렷한 뭔가 주도하는 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 정책적인 영향들 때문에 개별 종목이 오히려 조금 더 그러게요, 부각을 최근에. 받는 시장이 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부분들이 좀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약바이오도 보면은 조금 파생되는 뭐 비만 치료제 네. 아니면은 뭐 탈모, 치매 이런 쪽 움직임이 있고 또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됐잖아요. 네. 위고비 맞아 보시겠다고 저는 테스트로 맞아보려고 하긴 하는데 임상으로. 비만 치료 임상으로 비만 이렇게. 치료제 아닙니까? 네, 비만 치료제인데 근데 한수석이 비만 치료제를 왜 맞아요? 저는 그냥 맞아보고 싶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사이버 트럭도 주문하고 위고비도 맞아 보시고. 궁금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뭐 부작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구토나 이런 이 부작용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경험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야 뭔가 이거 진짜 효과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구하기 쉽진 않더라고요. 지금 원래 공급가가 37만 원인가 그런데 이게 최근에 40만 원대 병원은 그냥 다 팔렸고요. 그래서 한 70만 원 주고 가야지 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격 싸지면은 저도 해보려고는 하고 있고요. 근데 위고비 관련주로 뭐 블루엠텍이라든지 뭐 라파스, 인벤티지라 이런 거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유통 의약품 플랫폼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위고비 유통사는 이제 줄릭파마 코리아라고 스위스 글로벌 제약사 한국법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비상장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상장사들 중에서 그 얘기 저희가 네. 개장하고 듣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24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제 기업들 실적일 것 같은데, 이제 테슬라 실적이 나왔고 이제 어닝콜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시간에서 좀 테슬라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이제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 떨어집니다. 2,591포인트, 코스닥도 0.37% 내림세로 74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 떨어집니다. 58,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3% 내림세 192,6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1.2% 올라갑니다. 407,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7% 떨어집니다. 105만 1,000원. 현대차도 0.6% 떨어지네요. 239,500원이고요. 기아가 2% 약세입니다. 97,7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 떨어집니다. 49,850원. 셀트리온 약보합으로 185,600원. KB금융이 0.6% 하락하네요. 93,700원이고 신한지주가 0.7% 하락으로 5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 내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 떨어집니다. 37만 7천원이고 에코프로비엠 1% 상승세 이어갑니다. 16만 4,200원. 에코프로도 0.8% 올라가죠. 8만 700원.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실적 좋았죠. 여기에다 어닝콜에서 나온 내용들도 이제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시간에서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적 흐름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가 1% 약세입니다. 67,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도 1% 내림세로 12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또 물량들이 어제에 이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밖에 엔캠 오늘 1.5% 상승합니다. 어제도 강세 보여줬었죠.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18만 5,800원. 클래시스가 2.6% 약세 54,800원이고요. 휴젤도 1.6% 떨어집니다. 삼천당제약, 리노공업 모두 1% 약세로 각각 주가는 12만 6,800원, 18만 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 쪽 흐름이 좋습니다. 뭐니 해도 테슬라 실적이 또 좋았고 여기에다 어닝콜에서 나오는 내용도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쪽에서는 어제부터 사실 2차 전지주들 움직임이 있었죠.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앞서 보셨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머티도 2% 강세, LNF도 2.9% 강세로 10만 300원이고 포스코퓨처엠도 1.2% 올라갑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죠. 전고체 쪽도 흐름이 좋네요. 전고체 쪽에서는 이제 한농화성이 2% 강세, 앞서 보셨던 LG 에너지솔루션 1%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CIS도 1.2% 상승 8,740원이고 삼성 SDI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1% 상승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쪽 흐름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지금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고 외국인 빠르게 SK하이닉스 순매수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3분기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특히 HBM 매출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로도 많이 증가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30%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오늘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327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이 39억 원 순매수고요. 어제 좀 물량을 내놨던 개인 투자자가 오늘은 263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역시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지금 41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8억 원, 26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좀 많이 파네요. 지금 2,364개야 지금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간밤에 달러 인덱스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도 일단은 1,400원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닌지 몰라요. 우리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지금 뭐 IMF 연례총회 그쪽에 뉴욕에 가 계시죠? 기자들하고 하는 얘기 중에 나왔던 얘기가 많이 이렇게 기사에서 뭐 보도가 되었습니다. 1,400원이 이제 좀 뉴노멀이다. 옛날 같으면 이 1,400원이라는 환율은 굉장히 어떤 위기감을 갖다가 느끼게 할 만한 그건데 뭐 그런 펀더멘털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하고도 다른 통화들하고도 살펴봐야 된다면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쨌거나 미국 달러가 강하니까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가 이렇게 금리 차가 우리가 이렇게 낮으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무역 수지 흑자라는 부분도 예전만큼 힘을 못 쓰는 것 같고 그리고 바깥에서 벌어들이는 달러 한국으로 안 들여오니까 우리 기업들이 뭐 네. 등등 해서 환율이 쉽게 빠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별 걱정이 안 되지 예전만큼 그렇게 환율 갖고 그렇게 싸하지 않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냥 이렇게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폄하할 게 아니라 뉴노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만성 고혈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단 자체가 좀 올라온 굉장히 거죠. 올라온 상황이죠. 예. 이런 와중에 예를 들어서 뭐 엔화가 예전에는 뭐 100엔당 한 1,000원 하던 게 뭐 1,300원, 1,400 같으면은 네. 우리 한국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죠. 뭐 유로가 뭐 갑자기 비싸졌던지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뭐 그런 상황이라서 환율은 이제 뭐 1,400원 금방 앞에서 여러 거는 있습니다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니케이는 지금 하락 출발이고 네. 하이닉스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놀랍네요. 저 정도 실적을 내도 치고 못 가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제 개장 시간 10시 20분 내지는 30분으로 보시죠. 한 실제 개장하고 나서 한 1시간 가량은 거의 몸풀기 같아요. 몸풀기요. 지금 보면은 개장하고 1시간 동안의 시장 흐름하고 한 10시 반 이후의 흐름하고 많이 달라요. 요즘 이제 좀 종목 장세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종목 변동성이 가장 큰 시간이 한 9시부터 9시 반. 그렇고. 그리고 오후 한 2시 이후. 그렇고 요 맞아요. 정도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이닉스 좀 치고 가줘도 되는 레벨이나 실적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에 저점 찍고 반등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하이닉스가 네, 이제 네. 그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됐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 발표 굉장히 잘했거든요. 예. 근데 뭐 예상하고 있던 부분들이 좀 더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숫자가 아니고 기대감이겠죠. 기대감. 뭐냐면 네. HBM3E 같은 경우 오늘 발표한 거에서 지금 아직 저도 방송하고 있다 보니 컨퍼런스 콜을 못 듣고 네. 있는데 아까 IR 자료에서만 좀 보면은 4분기 HBM이 D램에서 비중이 40%까지 확대될 거다. 3분기가 이제 30%였거든요. 예. 근데 40%까지 확대되고 3분기 중에 HBM3 이게 5세대죠. 5세대인데 이게 블랙웰에 탑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HBM3보다 매출이 초과가 됐다. 그러니까 역전이 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4분기에 HBM3E 12단 제품 출하 시작을 했다. 예. 이것도 이제 엔비디아 블랙웰 GPU에 들어가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12단 판매 비중 전체에서 절반가량 차지할 거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웰이 얼마나 좀 많이 팔리느냐. 근데 젠슨 왕이 그런 얘기했죠. 블랙웰 수요 미쳤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가 확 갈 텐데 오히려 실적 발표에서는 우리도 예상했어. 이런 반응들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개장 전에 했던 얘기도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위고비 얘기하다 말았네요. 예, 맞아요. 그 아. 실제로 이제 그 네. 관련된 기업들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블루엠텍, 라파스, 인벤티지랩, 동국제약 뭐 이런 기업들 실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테마. 판매 플랫폼인 네, 거죠. 그냥 의약품 플랫폼인데 여기서 실제로 기업 가치랑 연결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플랫폼 업체 말고도 뭐 보면은 최근에 뭐 펩트론이라든지 대봉에르스 이런 쪽도 움직였잖아요. 거기도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펩트론은 일라일리하고 맞습니다. 그 위고비랑 예. 연관된 거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게 일라일릴리랑 되는 건데 일단 그런 기대감들은 있지만은 네네. 일라릴리도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이 가운데 고려안이 지금 상한가네요.
아마 예, 이게 사실 계속해서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고 그 고려한 최은범 회장이 나와가지고 그때 한참 이제 공개 매수 가격도 올리고 한참 그랬었잖아요. 네, 지금 고려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법원에 대한 내용들이 시시각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방금 나온 내용이 MBK랑 영풍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주가가 지금 VI 걸려가지고 92만 원에서 지금 VI 걸려서 이제 풀리게 되면 좀 주가가 급등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누가 먹을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공개 매수 가격을 좀 우리 철회하겠다 그만하겠다라고 주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의 내용들이나 아니면 좀 더 공격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렇죠. 근데 그만큼 또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변동성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려한 주가가 100만 원. 113만 8천 원. 이 공개 매수가가 93만 원이냐 88만 원이었나요? 공개 매수 가격이 최근에 93만 원이었던 것 같던데. 네, 90 얼마였던 걸로 네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상한가가 또 풀리긴 했네요. 이게 VI 지나고 나서 정적 봐야죠. 발동, 맞아요. 그때는 뭐 VI 풀리고 나서 봐야지 진짜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92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공개 매수 가격에서는 그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로제 아파트 얘기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로제 아파트 지금 글로벌 차트에서 1위죠. 네. 브루노 마스하고 같이 부른. 어제 1억 뷰였더라고요. 이게 그 당일에 YG 플러스 상한가 가고. 네.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하거든요. 이게 정확히 보셔야 되거든요. 로제가 아파트 간 거는 YG엔터의 수혜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왜 그러냐면 개인 활동, 지금 개인 활동이지 않습니까? 저거는? 개인 활동은 더 블랙 레이블이라는 데랑 같이 합니다. 그리고 블랙핑크 단체 활동은 YG 엔터테인먼트랑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개인 활동에 대해서 벌어들인 수익 같은 경우는 정확히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상에 더 블랙 레이블은 일단은 그 지분 관계가 좀 다릅니다. 제가 한번 가져온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그 예전에 원타임의 테디박 박홍준 그 오너거든요. 근데 언제적 원타임이에요? 그 테디 같은 작곡으로 유명하잖아요. YG에서 또 YG 건물을 또 세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더 블랙 레이블 같은 게 태양이라든지 박보검 이런 소속사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개인 활동은 사실 더 블랙 레이블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YG 플러스가 왜 상한가를 갔느냐? 음원 유통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네이버 바이브라든지 이런 운영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 시장은 여기서 그럼 유통하는 YG 플러스가 뭐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근데 물론 YG엔터가 저기에 21% 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좀 수급이 YG 플러스로 음원 유통? 이거는 직접적인 거 아니야? 직접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좀 가지 않았나. 근데 이 1억 뷰 가지고 YG 플러스가 갑자기 뭐 2번 상한가 갔나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도 좋네요. 7%. 네. 근데 저 정도까지 이 기업 가치로 미칠 만한 역량인가? 라는 거는 좀 물음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 한 곡 가지고 지금 시총이 YG 플러스가 제가 알기에 2천억 넘었거든요. 전일 기준으로는 3천억 넘었습니다. 그럼 지금 최근에 거의 2,500원 수준에서 5,000원까지 넘겼는데 그럼 더블이 간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과연 1,500억에서 1,500억을 넘길 수 있을 만한 저 곡으로 뽑을 수 있냐? 저거는 물음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변동성이 크다. 지금 따라가기에는 좀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저는 뭐 아파트 하나 때문에 좀 따라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셨어요? 네. 아파트. 제가 1억 플러스 알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렇다면은 그 정도의 그거다. 아니, 근데 뭐 주식시장이 그런 겁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사조 대림이란 걸 한번 펼쳐봤더니만 이게 6월 초만 하더라도 한 4만 원 금방 하던 게 10만 9,900원, 10만 원 갔다가 2.5배 했다가 지금 다시 원위치. 또 뭐 밀리의 서재인가 뭐 이런 거 노벨 문학상 재료에도 파다닥 끓이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1억 표 갖고 그러면은 이틀도 못 가요 그러면은 한 3, 4일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주시장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있으면은 뭐 일단 따지기 전에 누구한테 수익이 떨어지는지 따지기 전에 일단 뭐 하나 떴다 하면은 그냥 한번 땡겨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겠죠. 영역이다. 네. 왜냐면은 만약에 그럼 여기서 내가 대응할래 갑자기 지금 얘기하는 순간에 양봉에서 음봉 전환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순간에 그게 한 2, 3분 차이라는 거죠. 예. 그럼 이거 대응 가능하냐라는 거죠. 방금도 이런 변동성이 나왔는데 말씀드린 순간 방금 또 1% 하락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대응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이제 나의 어떤 비중이나 자금이나 이런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다가 갑자기 10%, 15%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골치 아파지거든요. 이게. 네. 그거를 좀 조심하셨으면 저 좋겠다라고 말씀을 LG노텍, 드리고 LG디스플레이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안 좋았단 말이죠, LG노텍이. 네. 지금 보니까 9%가량 빠지고 LG디스플레이도 3.6% 떨어지는데 참 간밤에 보면 또 애플도 보면 아이폰 16 요것도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폰 16 프로는 오히려 잘 팔린다라고 하는데 LG이노텍은 아이폰과 연동돼서 가지는 않는다라는 이제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렇게 따지면 BH도 같이 갔어야 되거든요. 예, 예. 기판 쪽, PCB 기판 쪽.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제는 애플과 LG이노텍이 같이 연결돼서 간다라는 거는 조금 예전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실적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그러네요. 안 좋아서 목표가가 하향됐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 마진 압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거는 애플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LG 쪽 디스플레이나 이노텍이나 이런 쪽은 아직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중국 쪽이 추격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예. 보면은. 그래서 중국 쪽의 추격이 좀 무섭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좀 아쉽네요. 네. 유한양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많이 올라온 것들이 조금 힘들어하네요. 그러네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 중입니다. 호실적에 대한 기쁨보다는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62% 하락하면서 2,58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더 큽니다. 1.18% 하락하면서 736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929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195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19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438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416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985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 전기 유틸리티 업종 상승률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기 제품과 화학 업종도 상승률 상위권입니다. 반면에 손해보험 업종이 내려가고 자동차와 전자장비, 기기 업종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사료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에 대한 공세를 늘리면서 가자 지구를 비롯한 세계 각지로 갈 식량 운송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달 중순까지 흑해 항구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상선 최소 4척이 파손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오늘 장에선 사료 관련주가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산업 14%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3,495원이고요. 미래생명자원이 6.85% 강세입니다. 거래가 5,070원. 한탑이 5.56% 올라가고 한일사료가 4.36% 플러스권으로 4,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주산업도 2.47%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1,451원입니다. 2차 전지주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잘 나온 영향인데요. 테슬라는 장 마감 후에 3분기 주당 순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한 바 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추가적으로 2%대 오름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41만 3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LNF가 3.16% 강세로 10만 1,100원, 포스코 퓨처엠이 1% 가까이 오르고 있고 LG화학 역시도 0.92%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32만 7,500원입니다. 더불어서 삼성 SDI도 0.45% 상승하면서 33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다소 축소된 상황이니까 앞으로의 흐름 체크하시고요. 다음은 드론주 보겠습니다. 드론주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구매해온 정부가 이에 그치지 않고 국산 자폭 드론도 연내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자 드론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베셀이 이미 상한가 경신했고요. 코콤이 21.16% 시세 분출 중입니다. 거래가는 5,410원. 퍼스텍이 8.9% 올라갑니다. 3,79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DTNC가 13.73% 상승하면서 3,755원. 더불어서 제이시언 시스템이 9% 넘게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4,6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거래가도 좀 확인하시죠. SK하이닉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고도 주가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2% 내려가면서 19만 5,700원.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지금 추가적으로 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국채금리 상승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인데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주가가 많이 오른 데 따른 부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의 흐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 예상보다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위고비가 국내 출시 이후에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주의 수혜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있는데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바이오 제약 주도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고비 국내 출시로 비만 치료제에 관심도 뜨거워진 모습이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꿈의 비만약 위고비가 국내 상륙을 하게 되면서 품귀 현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국내 다수 제약 바이오주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개발 및 기술 이전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관련주 찾기와 관련주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위고비는 세계적으로 이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약물인 만큼 물량이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출시와 함께 주문 사이트 서버도 여러 차례 지금 마비가 된 상태로 2차, 3차 유통업체에서도 원하는 만큼의 물량 확보가 어렵기도 한 가운데 모습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제 이제 해외 직구까지 막아놓은 상태라서 열풍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삭센다가 올해 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 시장은 조금 더 활발해질 전망이고요. 국내에선 펩트론이 시가총액 1위 일라일리와 장기 지속형 주사제 공동 연구 개발 계약 체결로 10월 한 달 동안 100% 넘게 급등세를 좀 보였고요.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로 국내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에는
신개념 비만 치료제 개발 중인 물질을 비만 학회에서 소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한양행과 인벤티지랩은 위고비의 성분을 장기 주석형 주사제 기술 개발에 좀 나선 상태이고요. 이외에도 동국제약이나 동아ST 등도 개발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비만 관료주 찾기와 순환 강세가 조금 더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는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 제일 좋게 보시나요? 관련주 토픽으로는 한미약품과 GI 이노베이션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사로서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임상 3상까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차세대 3중 작용제 HM15275를 개발하고 있고 최근 FDA 승인을 받고 임상 1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내년 임상 2상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25% 이상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요요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비만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제2형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에도 치료 잠재력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신개념 비만 치료제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내달 미국 비만학회에서 처음 공개할 예정이라서 그 전까지 주가 상승 기대감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지난주 급등을 보인 이후에 여러 차례 이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박스권 하단인 31만 5천 원에서 33만 원대 부근은 계속 접근이 가능하고요. 다시 신약 기대감이 작용하면 오랜 박스권 상단인 37만 원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두시고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GI 이노베이션인데요. 알레르기 치료제와 융합 단백질을 통한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로 차별화된 기전의 GI213을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입니다. 식욕 억제 작용이 아닌 지방 분해 촉진과 에너지 소비량 증가 그리고 근육량 증가를 통해서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이중 융합 단백질로 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물질 특허 출원을 지금 완료한 상황이고요. 효능 입증에 더해져서 PR 주사까지 가능성을 좀 보이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14,000원대 후반과 15,000원대 초반까지의 지지력을 좀 시험 중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진입이 좀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는 18,000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직은 좀 답답한 박스권 장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지금 미국 증시가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로 인해서 상하 변동성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 증시는 이제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일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미국 대선 마무리까지는 불안한 모습을 조금 더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금리 인하나 추가 부양책 기대감으로 해서 전 세계 반등 분위기는 조금 더 지속된다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11월 FOMC까지도 그 부분들이 조금 확인이 필요하니까 업종별로는 이제 부익부, 빈익빈 요 장세에 맞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8월 급락 이후에도 견고함을 좀 보이고 있었던 바이오 제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주도주로 보시고요.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전일 반등에도 연속성 체크와 확실한 트리거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추가 투입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호조감이 있는 조선 중공업 정도가 후순위가 될 듯하고요. 테마로는 이제 방산이나 인프라 확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원전 정도로 압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오늘은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최진영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오늘도 또 금소식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뭐 최근에 금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에 조금 떨어지긴 하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너도 나도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 인기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페드의 금리나 사이클도 사이클이지만은 좀 더 안전자산에 대한 이런 수요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페드가 금리 인하를 들어가는 그 구간에서는 늘상 금 가격은 레벨업의 기회가 제공이 되거든요. 뭐 최근에 페드가 뭐 금리 인하 단에서 뭐 속도 조절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이거는 대선을 앞둔 이런 노이즈라고 볼 수 있고 여전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들어간 상황이고 이에 기반해서 금 가격은 당연히 레벨업에 대한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아무래도 좀 더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뭐 북한군이 뭐 파병한다는 얘기들이라든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에 따라서 동맹들한테 지원을 위해서 미국채가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더 빠른 속도로 발행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좀 더 비관론을 갖다가 많이들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달러화에 대한 해지성으로도 마찬가지로 금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 같은 부분들이 수요단에서 금 가격가 계속 지지해주는 요인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어쨌거나 이제 금에 투자하고 싶다. 뭐 일단 뭐 골드바 실물을 사든지 금 통장 뭐 ETF 등 다양합니다. 방법이. 지금이라도 이 금 쪽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저희는 아무래도 좀 더 ETF 같은 자산들이 훨씬 좀 더 나은 방향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골드바라든가 금통장도 좋긴 해요. 다만 우리가 뭐 10%의 부가세라든가 내지는 5%의 유통수수료라든가 이런 보관 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걸림돌이거든요. 이를 감안했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좀 황금성이 좋은 자산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세금 문제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금현물 ETF 같은 애들이 있을 테고 그래서 MTS 통해서 거래가 좀 더 용이하고 거래량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메이저 이런 금현물 ETF들은 거래량도 풍부하기 때문에 좀 더 매도 매수가 좀 더 용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훨씬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혹시 금 채굴하는 기업 금광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희는 여전히 금광기업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연간 전망 때도 금에 대해서 올해를 갖다가 좋게 탑픽으로 바라보면서도 금광기업이 특히나 매력적일 것이다라고 좀 접근을 했었는데요. 금광기업 지금 매력적인 부분을 갖다 감안을 하면은 결국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광기업들의 생산 비용, 즉 AISC 코스트를 해가지고 이 생산 비용 안에서 임금이나 연료비가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근데 비중도 크지만 변동성이 가장 큰데 뭐 겨울철 맞이해서 연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은 사실 금광기업들 주가단에서는 악재이죠. 다만 그 기저효를 감안한다면은 기업들이 체감하기까지를 감안하면은 부담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임금 역시도 사실 기저를 감안하면은 지금도 둔화되는 부분을 감안하면은 오히려 금광기업들의 비용 리스크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면은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라 한다면은 이 상황에서 금광기업들의 이익인 금현물 가격에서 금광기업 생산 비용을 뺀 이 이익 자체가 현재 금광기업 주가를 갖다 감안하면은 현재 온스당 1,200불까지 이익이 확대가 됐지만은 금광기업 ETF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사실 이거 갖다 제대로 원래 늘상 추종을 하는데 최근에는 추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즉슨 이걸 여전히 제대로 된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를 감안하면은 금광기업들의 업사이드는 사실 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속 이슈가 생기게 되면 이제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제 상속세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상속세 재원 마련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상황에 따른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호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게 이제 점점 상속세를 자주 다루게 되네요. 이게 단순히 이게 상속이라는 게 재산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납부해야 될 세금도 뭐 만만치 않고요. 기간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기간 내라는 것이 네. 그리고 또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네, 우선 상속이 발생을 네. 하면 즉시 사망 진단서나 아니면 사체 검안서를 좀 발급을 네.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이제 장례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장례 절차 기간 동안에 이 병원비라든지 장례 비용, 그 납골 비용 이런 비용들은 상속세 계산을 할 때 상속 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비용들에 대한 영수증을 잘 수취하셨다가 네.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발생하고부터 1개월 내에는 이제 상속 신고서를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에 좀 신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그 서비스를 통해서 고인의 상속 재산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인에게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 승인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사망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3개월 이내에 이 신고를 하셔야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상속세 신고 납부 같은 경우는요. 상속세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제 완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이 신고를 하시려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결정을 우선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각각의 상속재산을 평가를 해서 상속세를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6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상속재산을 등기 등록을 하시고 예. 취득세까지 납부를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한 이후에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동안 과세관청에서는 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상속세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상속받을 재산이 많을수록 이제 상속세율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상속세를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상속세의 원칙적인 납부 방법은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한 번에 내야 한다는 이 일시납 원칙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모든 그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당장 납부할 현금이 만약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 체납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일시납과 현금에 대한 몇 가지 대체가능 방법이 이 세법에 좀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이 분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상속세 총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게끔 네. 하고 있는데요. 만약 상속세 총액이 2천만 원이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을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이제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연부연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상속세 총액이 만약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동안 이 상속세를 나눠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나눠내는 방법은 상속세를 우선은 11분할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11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은 원래 원칙적인 납부 기한인 6개월 내에 납부를 하시고요. 예. 나머지 10회분을 이제 10년에 걸쳐서 이제 1년에 1회씩 이렇게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납부하다 보니까 이자 명목에 이제 가산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건 약 3.5%의 이율을 적용해서 가산금까지 이제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연부연납은 당장의 현금 부족을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재벌가라든지 아니면 많은 자사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원칙 중에 일시납 이외에 현금으로 또 납부를 해야 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거에 예외적인 방법인 물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물납이라는 제도는 상속세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고 그리고 총 상속 재산 중에서 유가증권이라든지 부동산이 비중이 한 절반 이상이 되는 경우, 그리고 상속세 총액이 총 상속 재산 중에서 차지하는 그 금융재산 가액보다 상속세 총액이 더 높을 경우에는 이제 이 부동산이라든지 유가증권으로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연부연납도 원래 기존에는 5년이었는데 이게 늘어난 거죠? 네, 이 상속세, 그러니까 증여세 같은 경우는 5년인 거고, 예.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10년, 그리고 만약 가업상속공제까지 들어간다 하면 20년까지 또 연장이 돼 있습니다. 예, 가업상속. 예, 이제 가업을 이제 예. 상속인이 물려받는 예. 경우에는 요건이 될 경우에는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이제 20년까지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물납이라고 표현하셨던 네. 뭐 문화재나 네. 뭐 미술품 같은 거 네. 예, 이런 거로 상속세 납부 원래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기존에는 이제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통해서만 이제 물납이 가능했었는데요. 부동산과 유가증권. 아, 예. 근데 작년에 이 상속세를 문화재나 이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있게끔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실제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사례가 나와서 네.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초의 물납제 미술품이 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이 반입이 됐는데요. 예, 문체부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회의 끝에 이 작품들의 보존 상태, 아니면 활용 가치, 그리고 역사적 가치, 감정가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를 해서 상속세를 가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물납 허가를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업계에 따르면 이 상속인이 미술품을 통해 마련한 세액이 약 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이 미술품 자체가 이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소유주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자진납세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음지에서 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이 미술품들을 좀 양지로 끌어내려면 이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라든지 보유세 등 이런 기타 세금에 대해서도 미술품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 물납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이제 부동산 상속받는 경우 많잖아요, 요즘에.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뭐 아파트를 처분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연부연납 신청하고 뭐 또 주택담보대출 받았고 내고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또 모두 물납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연부연납이나 뭐 이런 기타 방법을 통해서 예. 안 된다 하면 결국 이제 물납을 좀 그렇죠.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 물납조차도 사실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관할 세무서장은 이 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납 허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황금성입니다. 네. 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물납으로 받은 이 부동산이라든지 유가증권을 현금화를 해서 결국은 이 납세에 충당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물납으로 받은 다음에 관리나 처분이 이제 적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 물납을 결국은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법에서는 물납 허가가 어려운 사유들을 좀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 이런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 물납 신청한 토지 그리고 그 토지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건물의 각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아니면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네. 아니면 무허가 건물 등 같은 경우에는 물납 허가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이제 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됐다든지 아니면 회생 절차 중에 있다든지 아니면 2년 내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감사 보고서도 이제 제출을 안 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물납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최근 이제 부동산 가격이 특히 서울 쪽에 워낙에 뭐 오르다 보니까 강남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이게 상속세 내야 된다 이런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절세에 더 관심은 높아지고 요즘 절세 트렌드 중에서 이제 자녀뿐 아니라 사위, 며느리, 뭐 손주 등에까지 분할 상속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요. 네, 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유산세 과세 방식이기 네. 때문에 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진세 효과가 좀 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데요. 상속받은 재산에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상속받은 사람이 기존 재산까지 합산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 이제 원래는 이제 취득 과세형이라고 해서 예. 증여세 같은 경우는 받은 재산에 대해서 예. 받은 몫에 대해서만 세율을 곱해서 그걸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상속세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 기준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아하. 모두 합산을 한 다음에 예, 거기에 예.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누진세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눠서 상속받으면은 네. 그 세율이 확 낮아지잖아요. 근데 그거 나눠서 상속받는다고 해서 세율이 많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세율을 계산할 때 이미 총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율을 거기서. 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예.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누진세 효과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생전에 좀 증여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생전에 미리 증여를 통해서 상속재산 규모를 좀 줄여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사전 증여를 할 때도 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네. 바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만약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미리 증여했던 재산이 다시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네. 그럼으로써 세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전 증여가 중요하다고 알고는 있지만 만약 고령인 경우에는 이 네. 10년이란 기간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국은 이 증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란 이 기간을 절반인 5년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이 상속인 아닌 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이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어서 만약 증여하고 나서 5년이 지난다고 하면 증여로서 이제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속인 아닌 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손자녀, 사위, 며느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직접 모든 재산을 증여를 미리 하는 것보다는 아들 세대, 딸 세대한테 이제 준다고 생각해서 손자녀, 사위, 며느리한테 증여하는 것이 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여세 자체에서도 이제 부담이 이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자산을 여러 명한테 이제 분산 증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과표가 나눠지면서 이제 각각 낮은 세율로 적용을 해서 절세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증여를 하는 사위나 며느리 이런 상속인 아닌 자한테 이제 증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세대 생략 증여 할증 과세입니다. 네. 이 세대 생략 증여 할증 과세에는 우선 물론 이 사위나 며느리는 포함은 되지 않는데요. 이 세대 생략 증여라는 거는 이 조부모가 손주에게 이제 직접 증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래 내야 할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할증을 하거든요. 이렇게 30% 할증하는 이유는 이 두 세대에 걸쳐서 원래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2번 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이제 증여를 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한 번만 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제 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할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30% 할증을 하고서 한 번 내는 것이 네. 오히려 2번 내는 것보다 세금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30% 할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증여하는 방식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뭐 좀 밑꼬리 달고 올라오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좀 뉴욕 증시 영향이 좀 있네요.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오후장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일본 니케이도 하락 출발 낙폭이 컸는데 지금 플러스로 돌렸고요. 우리도 네. 지수 낙폭을 줄이고 있고 그러게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제목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상승경제 7법 추진해서 뭔가 조금 민생과 관련한 언급이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나왔다는 것도 한번 살펴보실 만한 뉴스 같습니다. 네, 저희 네.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